서울의 밤거리, 특히 종로의 좁은 골목길은 언제나 생기로 가득하지만 그 생기는 종종 피로와 쓸쓸함을 감춘다. 칼바람이 부는 계절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의 포장마차들은 퇴근길 지친 이들의 온기를 빨아들이며 붉은 불빛을 밝힌다. 그 중에서도 위모의 낡은 포장마차는 유난히 깊은 역사를 품고 있었다. 오래된 비닐 천막은 세월의 얼룩으로 가득했고 희미한 백열등은 흔들리며 사람들의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붉은빛 아래서 사람들은 잠시 현실의 무게를 잊고 소주 잔을 기울였다. 이 몸는 이르니 넘은 나이에도 매일 저녁 어둠이 깔릴 무렵부터 새벽까지 이 작은 공간을 지켰다. 그녀의 손맛은 투박하지만 정직했고 따뜻한 인심은 종종 단골들을 불러 모으는 진짜 이유였다. 오늘 밤도 포장마차 안은 묘한 긴장감과 소음으로 북적였다. 한쪽 테이블에서는 5명의 덩치 큰 남자들이 소주잔을 높이 들고 거칠게 웃어대고 있었다. 그들의 검은 정장과 과시적인 금 목걸이, 그리고 허리깨에 습관적으로 손을 대는 자세는 그들이 이 지역에서 꽤나 알려진 폭력 조직, 흔히 말하는 깡패들임을 짐작하게 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너 병의 빈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고 그들 중 가장 중앙에 앉은 덩치와 목소리가 가장 압도적인 남자가 바로 이 일대를 주름 잡는 조직의 우두머리, 남 배종구였다. 그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소란스러움은 포장마차 전체의 분위기를 해쳤고 그들의 목소리가 천막 밖으로 울려 퍼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불안한 시선을 던지며 몸을 움츠렸다. 그들과 대각선으로 가장 구석진 자리에 4명의 노신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거나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이 자리했다. 하지만 가끔씩 눈이 마주칠 때면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서려 있는 듯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서화처럼 쉽게 읽히지 않는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그들은 배종구 일당과는 정반대의 극점에 서 있는 듯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 대신 낮은 목소리가 테이블 주변에만 감돌았다. 그들은 소주잔을 천천히 채우고 아껴 마시며 과거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말이야, 70년대 초였던가. 동해에서 작전 마치고 돌아오는데 폭풍을 만나서 우리 4명 모두 죽을 뻔했었지. 4명 중 그나마 가장 젊어 보이는 황제식의 입을 열었다. 그의 나이도 이미 70대 초반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의 말에 나머지 3명의 노인이 잔잔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결코 크지 않았지만 묘하게도 포장마차의 소음 속을 뚫고 지나가 반대편 테이블의 배종구 일당의 귀에까지 닿았다. 그건 자네 실수였잖아. 지도를 거꾸로 들고 있었으니.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설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왠지 모르게 주변의 공기를 짓누르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다. 설진우는 이들 4명의 구심점이었다. 그는 항상 가장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불필요한 움직임이나 감정의 소모가 없는 완벽한 균형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의 맞은편에는 곽도원이 앉아 있었다. 곽도원의 외모는 4사람 중 가장 단단하고 투박해 보였다. 그의 손은 늙었지만 여전히 두꺼웠고 그는 테이블 위를 느릿하게 흐르는 소주 방울을 닦아내는 동작 하나에도 엄청난 집중력을 쏟는 듯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바위와 같았다. 과거 특수부대에서 가장 강력한 근접 전투 전문가로 불렸던 그는 현재는 작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일 외에는 손에 힘을 쓸 일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언제나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구석에 앉은 강만식은 유난히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종종 포장마차의 천장이나 벽 너머 보이지 않는 곳을 향했다. 그의 표정은 항상 잔잔했지만 눈빛에는 씻을 수 없는 상실감이나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팀의 관찰자이자 과거의 모든 기록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기록관과 같았다. 오늘 밤도 그는 동료들의 이야기에 미소로만 화답할 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가 짊어진 비밀의 무게를 대변하는 듯했다. 이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노년의 회상처럼 들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 폭풍 후, 작전, 죽을 뻔했다는 섬뜩한 회고는 그들이 살아온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들의 웃음과 회상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아래에는 수십 년간 훈련과 실전으로 다져진 냉철함과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매년 이맘때 그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비밀 부대, 남검은 호랑이 부대, 창설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 그들의 만남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의무였다. 이처럼 무거운 과거를 등에 지고 조용히 앉아있는 내 노인과 현재의 쾌락에 취해 세상을 시끄럽게 흔드는 배종구 일당. 이 좁은 포장마차라는 공간은 서로 다른 시간과 무게를 짊어진 두 세력이 충돌하게 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무대가 될 참이었다. 그리고 배종구의 붉게 충혈된 눈은 이미 노인들의 잔잔한 웃음소리를 향해 맹렬한 저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내레이션. 그들의 작은 웃음은 잠자고 있던 비극적인 운명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리기 시작하는 신호탄이었다. 배종구는 술과 분노에 찬 시선으로 내 노인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태도는 그의 자존심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었다. 이 거리에서 배종구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고 그의 분노는 폭력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저 노인들은 고작 낡은 포장마차 구석에서 소주나 들이켜는 존재들,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조용함은 배종구의 소란스러움을 더욱 부각시켰고 그것은 그가 가장 참을 수 없는 종류의 경멸이었다. 야, 늙은이들. 배종구의 목소리가 굵은 알코올 냄새와 함께 포장마차 안을 휘저었다. 내가 묻는데 대답이 없어? 뭐가 그렇게 웃긴 건데? 여기가 너희들 사랑방이야? 그의 주변을 애워싼 3명의 부하들도 노인들을 노려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모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재빨리 배종구의 테이블로 가서 새로운 안주 접시를 놓으며 말했다. 손님, 오늘 기분이 참 좋으신가 봐. 이모가 특별히 만든 두부김치 좀 드셔보라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요. 응? 하지만 배종구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태였다. 그는 이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섰다. 꺼져, 할망구. 이 꼬라지들 보아하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가르쳐 줘야겠구만. 그의 행동과 말이 폭력의 전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노인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보다는 덤덤한 침착함이 감돌았다. 설진우는 천천히 소주잔을 내려놓고 배종구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낮고 조용했지만 그 무게는 배종구의 거친 에너지를 억누르는 듯했다. 젊은이. 설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만큼이나 낮고 쉰 듯했지만 묘하게도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그저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뿐이요. 당신의 잔치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으니 그만 자네 자리로 돌아가 주게.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지만 마치 명령처럼 들렸다. 배종구는 그 무시무시한 차분함에 오히려 더 격분했다. 노인들의 눈빛은 그를 두려워하기는커녕 마치 성난 어린아이를 달래는 듯한 묘한 연민을 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끄럽고 늙으면 조용히 앉아 있어야 사람 대접이라도 받는 거 몰라? 배종구는 코웃음을 치며 일부러 테이블을 흔들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잔과 접시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 순간 설진우의 옆에 앉아있던 곽도원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매우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흔들리는 소주병 하나를 마치 자석처럼 정확하고 부드럽게 잡아 넘어지는 것을 막았다. 그 동작은 칠순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이 작은 행동은 배종구 일당에게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노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무언의 신호로 교환되었다. 테이블 아래에서 설진우를 제외한 나머지 세 노인의 손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의 근육은 수십 년간 훈련된 움직임을 기억하며 미세하게 긴장했고 그들의 발은 이미 테이블 다리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포장마차의 공기는 일순간에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오직 전투를 앞둔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긴장감으로 감싸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사람 대접을 바라는 게 아니오. 다만 우리도 인간임에는 틀림이 없지. 곽도원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과거에는 이래 봬도 꽤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다오. 곽도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배종구의 부하 중 한 명이 끼어들었다. 뭐? 실력? 뭘 했는데? 늙은이들 자랑질하는 거 듣고 있으라고. 이들은 노인의 말을 그저 허세나 넋두리로 치부했다. 바로 그때 가장 조용히 있던 강만식이 나지막이 중얼거린 한마디가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갔다. 우리가 젊었을 적에는 자네들 같은 풋내기들은 안중에도 없었지. 배종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거의 검붉게 변했다. 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강만식의 앞에 놓인 소주잔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유리 조각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포장마차 안에 흩어졌다. 뭐라고 했냐, 이 늙은이가? 다시 한번 말해봐. 배종구는 위협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윽박질렀다. 이모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한번 달려왔다. 제발 그만 좀 해요. 술 마시러 와서 이게 무슨 일들이야. 배종구는 이모의 몸을 거칠게 밀쳐냈다. 비켜, 할망구. 이 늙은이들에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좀 보여줘야겠어. 그 순간 황제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키는 배종구보다 작았지만 그가 곧게 서는 모습에 배종구와 부하들마저 일순간 움찔했다. 이봐, 모두. 황제식은 동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 한 번은 참아주면 안 되겠나? 설진우, 곽도원, 강만식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선 수십 년 된 약속과 준비 태세가 담겨 있었다. 배종구는 그들의 행동을 비웃었다. 뭐야, 그 꼴은? 영화라도 찍으시나, 늙은이들. 황제식은 배종구를 무시하듯 다시 자리에 앉으려 했다. 그 태도는 배종구의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 배종구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황제식의 어깨를 붙잡고 거칠게 잡아당겼다. 나를 무시해? 배종구는 고함을 지르며 오른 주먹을 쥐고 황제식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하지만 그 주먹은 목표에 닿지 못했다. 이미 곽도원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70을 훌쩍 넘긴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빠르고 정확한 속도로 그는 배종구의 손목을 단단히 낚아챘다. 크헉! 배종구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왔다. 곽도원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포장마차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수축했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크헉! 배종구의 억눌린 비명과 함께 포장마차의 긴장감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배종구의 나머지 부하들은 우두머리가 노인에게 제압당하는 광경에 분노와 당황함으로 일제히 곽도원을 향해 달려들었다. 가장 덩치가 큰 부하가 곽도원의 뒤를 노리고 육중한 몸을 던졌으나 그의 손이 곽도원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강만식이 먼저 움직였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켜보던 노인이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처럼 유연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강만식은 소주병을 테이블에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주의를 끈 후 그 찰나의 순간 의자를 발로 끌어당겨 부하의 다리 사이에 걸었다. 덩치 큰 부하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미끄러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찍고 쓰러졌다. 강만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다. 조심해야지. 그의 눈은 이미 다음 적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남은 부하 3명이 동시에 움직였다.
한 명은 설진우를, 한 명은 황제식을,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여전히 배종구의 손목을 쥐고 있는 곽도원을 다시 노렸다. 설진우는 천천히 마치 춤을 추듯 몸을 일으켰다. 그의 동작은 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젊은 부하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날이 또 올 줄이야. 부하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설진우는 몸을 휘감듯 부드럽게 피했다. 헛스윙으로 끝난 주먹을 따라 그의 손이 부하의 팔 위를 미끄러지듯 올라가 최소한의 힘으로 부하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 그대로 포장마차 테이블 위로 밀쳐냈다. 안주 접시와 소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은 황제식이었다. 그에게 달려든 부하는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있었다. 자칫 잘못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흉기였다. 그러나 황제식의 얼굴에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눈앞에 놓여있던 금속 젓가락을 칼처럼 단단하게 움켜쥐었다. 부하가 깨진 병을 휘두르는 순간 황제식은 젓가락을 단검처럼 사용하여 상대의 손목 신경을 정확하게 찔렀다. 순간적으로 힘이 풀린 부하의 손에서 깨진 병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다. 아직 감이 무뎌지지 않았군. 황제식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마지막 남은 부하는 동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제압당하는 광경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곽도원은 여전히 배종구의 손목을 잡고 있는 채로 다른 한 손으로는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이는 부하의 목덜미를 향해 가볍게 던졌다. 젓가락에 급소를 스친 부하는 숨 막힘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목을 움켜쥐며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모와 주변의 손님들은 경악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이토록 뛰어난 실력자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의 움직임은 무술을 넘어선 실전에서 단련된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마치 그림자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인 기술의 집합체였다. 포장마차는 다시금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방금 벌어진 짧고 강렬한 충돌의 여운이 묵직하게 깔려 있었다. 젊은 폭력배들의 거친 힘은 노련하고 숙련된 경험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 이 순간 배종구의 얼굴에는 분노를 넘어선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동요하며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노인들의 정체에 대해 절실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윙!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좁은 골목을 찢으며 다가왔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 분명했다. 네 노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예상대로군, 귀찮게 되었네 라는 무언의 합의가 담겨 있었다. 곽도원은 배종구의 손목을 놓았다. 통증에서 해방된 배종구는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고통과 굴욕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노인들을 노려보았다. 이대로 끝날 줄 알아, 늙은이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방금 전에 호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설진우는 그저 담담하게 대꾸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지. 하지만 자네가 바라는 결말은 아닐 게야. 경찰차가 포장마차 앞에 멈추고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난장판이 된 현장을 본 그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연장자로 보이는 경찰관이 물었다. 이모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재빨리 나섰다. 아이고, 순경님들. 이 젊은이들이 술이 너무 취해서 난동을 피운 거예요. 저쪽 늙은이들은 말리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지거나 부딪힌 것뿐이에요. 경찰관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고통스러워하는 폭력배들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멀쩡히 서 있는 내 노인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경찰관은 설진우에게 시선을 던졌다. 설진우는 평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순경님.
우리는 그저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입니다. 경찰은 간단한 상황 청취 후 배종구와 그의 부하들을 연행해 갔다. 포장마차는 다시 침묵을 되찾았다. 이모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쓸어 모으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휴, 이럴 줄 알았으면 저런 손님들은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모의 푸념에 설진우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잽싸게 집어들었다. 저희 때문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모님. 이모는 손사래를 치며 빗자루를 다시 가져가려 했지만 설진우는 넘겨주지 않았다. 곽도원은 빈 소주병들을 정리하며 거들었다. 아닙니다, 이모님.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건 이모님입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해야죠. 잠시 머뭇거리던 이모는 결국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강만식이 웃으며 깨진 그릇들을 치웠다. 우리도 늘 이랬던 건 아닙니다. 젊었을 적에 좀 특별한 일을 했을 뿐이죠. 이모의 눈에 호기심이 감돌았다. 특별한 일이라니. 혹시 군인이셨어요? 내 노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잠시의 침묵 후 설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 특수부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말에 포장마차에 남아있던 몇몇 손님들도 귀를 쫑긋 세웠다. 모두가 그들의 정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설진우는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1968년에 창설된 검은 호랑이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모를 포함한 모든 손님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설진우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 지었다. 당연합니다.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검은 호랑이 부대는 북으로부터의 특수 침투에 대응하고 국내 주요 인사 경호, 국가 기밀 작전, 첩보전, 심지어 북방 지역으로의 은밀한 잠입 작전에 이르기까지 표면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임무들을 수행하던 정예 중의 전개,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다. 국가 안보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만 투입되었으며 이들의 존재는 최고위층만이 알 수 있는 극비사항이었다. 이들은 성공해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실패하면 정부조차 모르는 척 외면해야 하는 철저히 고립된 임무를 수행했다. 저희는 각자 다른 부대 출신이었습니다. 황제식이 소주잔을 들고 말을 이었다. 저는 해병대 특수 수색대 출신이었고 곽도원 씨는 공수특전단, 강만식 씨는 해군 특수 잠수팀 UDT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진우 씨는 육군 특공대 소속이었죠. 각 분야 최고의 인재들만을 모아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사 훈련을 넘어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술, 맨몸 격투술, 각종 무기 다루는 법, 그리고 심리전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훈련을 받았다. 이 훈련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몸의 습관처럼 남아 방금 전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발휘되었다. 곽도원은 자신의 손을 말없이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젊은 시절 이 손으로 사람을 구하기도 했고 원치 않았지만 목숨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정도가 전부지만요.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무게가 깊이 배어 있었다. 강만식은 잔잔한 미소를 띠고 말을 덧붙였다. 매년 이맘때면 이렇게 모입니다. 오늘이 바로 검은 호랑이 부대의 창설 기념일이거든요. 아직 살아남은 동료들끼리라도 모여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잊혀진 전우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포장마차는 묘한 숙연함이 감돌았다. 평범한 노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이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재마저 지워야 했던 이름 없는 영웅들의 마지막 생존자들이었다. 설진우는 다시 한번 소주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는 모두 100회 이상의 실전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훈련도 실전 경험을 능가할 수 없죠.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의 순간에서 내리는 판단력, 그것이 진정한 전사를 만듭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포장마차의 붉은 조명 아래 살아있는 역사처럼 울려 퍼졌다.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대, 성공해도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실패해도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던 그림자 속의 존재들, 설진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수많은 전우들이 그렇게 기록도 이름도 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그들을 잊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모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하지만 이렇게 정체를 밝혀도 괜찮은 건가요? 설진우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모님. 우리는 은퇴한 지 오래고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부대입니다. 게다가 이 늙은이들의 옛날 이야기를 누가 진심으로 믿겠습니까? 시간은 흘러 깊은 밤이 되었다. 포장마차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노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주치기 힘든 살아있는 역사의 증언이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현재의 평화를 지탱하고 있음을 그들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잔을 채우며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운명의 조각이 자신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전혀 모른 채 조용히 건배했다. 포장마차는 다시 고요해졌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침묵은 이전의 평온함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설진우와 노인들은 마지막 남은 소주를 마시며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을 듯한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털어놓은 여운을 즐기고 있었다. 이모는 피곤에 젖은 채 계산을 끝내고 슬슬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포장마차 안에는 검은 호랑이, 부대 생존자 4명과 이모, 그리고 이모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던 몇몇 손님들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노인들의 무용담을 들으며 경외감과 함께 묘한 연대감을 느끼는 듯했다.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겼을 무렵이었다. 그때 포장마차 밖에서 또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번에는 경찰 제복이 아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눈매가 날카로운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단정한 코트 차림이었지만 그가 풍기는 분위기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보다 훨씬 더 직업적이고 날카로웠다. 안녕하십니까. 강력반 신민재의 형사입니다. 오늘 밤 여기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모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아니, 형사님. 아까 이미 한바탕 조사를 다 하고 가셨는데요. 신 형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용의자인 배종구가 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손목 인대가 거의 끊어질 지경이고 다른 부하들도 몇 명은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의 시선이 느릿하게 노인들을 훑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단순한 취객 난동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배종구 일당의 진술로는 고령의 분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공격했다고 하는데 설진우가 차분하게 응대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형사님. 먼저 시비를 걸고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한 쪽은 그들입니다. 우리는 정당 강의만 했을 뿐입니다. 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들의 말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종구는 이 일대에서 악명이 높은 깡패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품에서 메모장을 꺼내 확인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집요함이 묻어났다. 배종구의 손목 부상에 대한 의사소견으로는 일반인이 쉽게 가할 수 없는 종류의 손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난투극에서 생기는 타박상이 아니라 특수한 격투 기술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거죠. 포장마차 안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모와 손님들의 시선이 다시 노인들에게 쏠렸다. 그들이 방금 전까지 무용담처럼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제는 현실의 수사망 위에 올라선 것이다. 신 형사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노인들의 비밀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다. 강만식이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하, 젊었을 때 잠깐 태권도나 유도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의 습관이 무의식 중에 나왔나 봅니다. 신 형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태권도나 유도만으로 그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군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제압 기술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신 형사는 자신이 가진 정보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깡패들의 난동 사건으로 묻히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설진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동작에서는 여전히 노련함과 함께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위험한 기운이 배어나왔다. 형사님, 우리가 누군지 그렇게까지 알고 싶으신 겁니까? 신 형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질문을 던졌다. 당신들 혹시 자위대 출신이십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특수부대 출신이십니까? 단순한 병사라면 그런 기술을 익힐 수 없었을 겁니다. 포장마차는 침묵에 잠겼다. 곽도원, 황재식, 강만식 모두 설진우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그들의 리더에게 위임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설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군 복무를 했었소. 설진우는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단순히 군 복무 경험만으로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실전과 특수훈련의 결과지요. 신 형사는 더욱 파고들었다. 그렇다면 역시 특수부대 출신이시군요. 다시 한번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설진우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형사님,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노인들에게 이 이상의 신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설진우의 목소리에는 질문을 넘어선 어떤 경고와 호소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신 형사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다. 이것은 신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설진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나라에 조금이나마 헌신했던 늙은이들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수십 년 동안 감춰온 비밀의 무게와 헌신이 담겨 있음을 신 형사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에 일순간 깊은 생각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혹시 검은 호랑이 부대. 설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으로 그의 말을 제지했다. 형사님, 그런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과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오늘 밤 여기서 마주친 평범한 노인들일 뿐입니다. 신 형사는 잠시 동안 심사숙고하더니 마침내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정당방위로 처리하겠습니다. 배종구가 먼저 손을 댔고 취중에 넘어져 부상당한 것으로요.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설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신 형사는 돌아서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노인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직업적인 냉철함 대신 무언가 개인적인 갈망이 떠올랐다. 이모와 손님들은 숨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신 형사가 던질 다음 질문이 이 밤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임을 모두가 예감했다. 하나만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신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아버지도 특수부대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70년대 초반 북방 잠입 작전 중에 실종되셨다고요. 성함은 신태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그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포장마차의 모든 공기가 멈춰섰다. 네 노인은 일제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 밤의 우연은 이미 단순한 우연을 넘어 숙명적인 인연으로 엮이기 시작한 것이다. 신민재 형사의 질문이 포장마차 안의 모든 공기를 멈추게 했다. 신태민이라는 이름이 불러일으킨 파장은 노인들의 오랜 침묵을 산산조각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 그리고 수십 년 전의 아픔이 되살아난 듯한 깊은 슬픔이 교차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젊은 깡패들을 단 몇 초 만에 제압했던 그 냉철함 대신 인간적인 고뇌와 과거의 무게 앞에서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강만식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무심히 관찰하는 태도 대신 짙은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신태민이라. 아, 용감한 사내였지. 우리는 그를 알았소. 강만식의 목소리가 나오자 신 형사의 눈이 크게 뜨였다.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듯한 미세한 떨림이 그의 입술을 스쳐 지나갔다. 정말 아버지를 아셨던 겁니까? 신 형사는 더 이상 냉철한 형사가 아닌 잃어버린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한 아들의 모습이었다. 강만식의 눈빛은 순식간에 수십 년 전의 그날 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절박했던 70년대 초반의 어느 작전 전야로 돌아갔다. 신태민은 검은 호랑이 부대에서도 가장 패기 넘치고 유능했던 대원이었다. 그는 늘 웃었고 누구보다 동료들을 아꼈다. 강만식은 기억했다. 그들이 북방 잠입이라는 가장 위험한 임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모였던 밤, 신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을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었지. 꼭 살아서 돌아가서 이 나라가 지킬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걸 내 아이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했었어. 당시에는 작전의 긴박함과 생사의 경계에 서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지 못했다. 그저 잠깐의 농담처럼 지나쳤던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설진우는 곽도원과 황재식을 보았다. 그들 모두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억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났는지도 알고 있었다. 신태민은 그 작전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작전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국가에도 심지어 부대 기록에도 남겨지지 않았다. 그는 영웅이었지만 그의 가족에게는 영원한 실종자였다. 그리고 지금 그 실종된 영웅의 아들이 그 모든 진실을 덮으려는 비밀의 생존자들 앞에 형사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어찌 기묘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설진우는 강만식의 말을 제지하며 손을 들어 올렸다. 기묘한 인연이구려, 형사님. 우리는 그가 용감한 동료였다는 것만 압니다. 다만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설진우는 신 형사가 진실을 알게 될 때 짊어져야 할 고통과 부담을 생각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임무를 수행하다 이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이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이 젊은이에게 안겨줄 수는 없었다. 검은 호랑이 부대의 존재와 임무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 안보와 연관된 민감한 기밀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신태민을 기릴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은 그의 아들이 평화로운 현실 속에서 고통 없이 살아가도록 그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었다. 신민재 형사는 노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설진우의 단호한 제지를 통해 자신이 알고 싶어 했던 진실이 그저 용감한 동료라는 두 단어에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그는 직업적인 질문을 멈추고 대신 진심이 담긴 깊은 존경심을 담아 허리를 굽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신 형사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단 두 마디의 짧은 확인이었지만 그에게는 수십 년간의 공백을 채워주는 거대한 퍼즐 조각이었다. 아버지가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용감한 사내였고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신 형사가 포장마차를 떠난 후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과 이모의 잔잔한 한숨뿐이었다.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사님 아버님도 알고 지내던 분이었군요. 설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부대에서도 상당한 인재였지.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건 당시에는 몰랐지만 세상은 참 좁소. 황재식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니 보고서 내용도 그렇게 처리한 거겠지. 동료의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진 않았을 테니. 곽도원은 소주잔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는 역시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편이 좋소.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야지. 시간은 깊은 새벽으로 향했다. 포장마차는 마침내 마감 시간이 되었다.
노인들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계산을 마쳤다. 설진우는 평소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을 계산대에 놓으려 했지만 이모는 손사래를 쳤다. 됐어요. 됐어. 오히려 나를 도와준 건 당신들입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이모는 결국 돈을 받았지만 그들의 호의와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럼 내년에도 꼭 다시 오세요. 그때는 특별한 안주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모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다음에는 더 조용히 마시도록 노력해야겠지요. 강만식이 약속했다. 내 노인은 포장마차를 나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좁은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넌사인으로 번쩍였지만 인적은 드물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밤이 되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겉으로는 느릿했지만 그 속에는 방금 확인된 운명의 실타래와 그들이 함께 짊어진 과거의 무게가 묵직하게 담겨 있었다. 신태민의 아들 신민재 형사와의 만남은 그들에게 살아남은 자의 의무와 잊혀진 영웅의 숭고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기묘하고도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신민재 형사의 질문이 포장마차 안의 모든 공기를 멈추게 했다. 신태민이라는 이름이 불러일으킨 파장은 노인들의 오랜 침묵을 산산조각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 그리고 수십 년 전의 아픔이 되살아난 듯한 깊은 슬픔이 교차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젊은 깡패들을 단 몇 초 만에 제압했던 그 냉철함 대신 인간적인 고뇌와 과거의 무게 앞에서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강만식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무심히 관찰하는 태도 대신 짙은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신태민이라. 아, 용감한 사내였지. 우리는 그를 알았소. 강만식의 목소리가 나오자 신 형사의 눈이 크게 뜨였다.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듯한 미세한 떨림이 그의 입술을 스쳐 지나갔다. 정말 아버지를 아셨던 겁니까? 신 형사는 더 이상 냉철한 형사가 아닌 잃어버린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한 아들의 모습이었다. 강만식의 눈빛은 순식간에 수십 년 전의 그날 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절박했던 70년대 초반의 어느 작전 전야로 돌아갔다. 신태민은 검은 호랑이 부대에서도 가장 패기 넘치고 유능했던 대원이었다. 그는 늘 웃었고 누구보다 동료들을 아꼈다. 강만식은 기억했다. 그들이 북방 잠입이라는 가장 위험한 임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모였던 밤, 신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을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었지. 꼭 살아서 돌아가서 이 나라가 지킬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걸 내 아이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했었어. 당시에는 작전의 긴박함과 생사의 경계에 서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지 못했다. 그저 잠깐의 농담처럼 지나쳤던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설진우는 곽도원과 황재식을 보았다. 그들 모두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억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났는지도 알고 있었다. 신태민은 그 작전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작전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국가에도 심지어 부대 기록에도 남겨지지 않았다. 그는 영웅이었지만 그의 가족에게는 영원한 실종자였다. 그리고 지금 그 실종된 영웅의 아들이 그 모든 진실을 덮으려는 비밀의 생존자들 앞에 형사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어찌 기묘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설진우는 강만식의 말을 제지하며 손을 들어 올렸다. 기묘한 인연이구려, 형사님. 우리는 그가 용감한 동료였다는 것만 압니다. 다만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설진우는 신 형사가 진실을 알게 될 때 짊어져야 할 고통과 부담을 생각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임무를 수행하다 이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이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이 젊은이에게 안겨줄 수는 없었다.
검은 호랑이 부대의 존재와 임무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 안보와 연관된 민감한 기밀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신태민을 기릴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은 그의 아들이 평화로운 현실 속에서 고통 없이 살아가도록 그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었다. 신민재 형사는 노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설진우의 단호한 제지를 통해 자신이 알고 싶어 했던 진실이 그저 용감한 동료라는 두 단어에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그는 직업적인 질문을 멈추고 대신 진심이 담긴 깊은 존경심을 담아 허리를 굽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신 형사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단 두 마디의 짧은 확인이었지만 그에게는 수십 년간의 공백을 채워주는 거대한 퍼즐 조각이었다. 아버지가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용감한 사내였고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신 형사가 포장마차를 떠난 후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과 이모의 잔잔한 한숨뿐이었다.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사님 아버님도 알고 지내던 분이었군요. 설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부대에서도 상당한 인재였지.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건 당시에는 몰랐지만 세상은 참 좁소. 황제식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니 보고서 내용도 그렇게 처리한 거겠지. 동료의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진 않았을 테니. 곽도원은 소주잔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는 역시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편이 좋소.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야지. 시간은 깊은 새벽으로 향했다. 포장마차는 마침내 마감 시간이 되었다. 노인들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계산을 마쳤다. 설진우는 평소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을 계산대에 놓으려 했지만 이모는 손사래를 쳤다. 됐어요. 됐어. 오히려 나를 도와준 건 당신들입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이모는 결국 돈을 받았지만 그들의 호의와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럼 내년에도 꼭 다시 오세요. 그때는 특별한 안주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모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다음에는 더 조용히 마시도록 노력해야겠지요. 강만식이 약속했다. 내 노인은 포장마차를 나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좁은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넌사인으로 번쩍였지만 인적은 드물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밤이 되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겉으로는 느릿했지만 그 속에는 방금 확인된 운명의 실타래와 그들이 함께 짊어진 과거의 무게가 묵직하게 담겨 있었다. 신태민의 아들 신민재 형사와의 만남은 그들에게 살아남은 자의 의무와 잊혀진 영웅의 숭고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기묘하고도 필연적인 사건이었다.